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태풍이 또 와가지고 원격 수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거를 잠깐 다시 복습한 후에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것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해수의 심층 순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해수의 심층 순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처음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극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하고 저희도로 이동했다가 다시 가열돼서 다시 극해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층 순환이 어디서 발생되냐 했을 때 대서양에서 발생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의 가장 대표적인 수계 세 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각각 남극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중층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공부를 했고, 이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순환하면서 서로 섞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런 반복되듯이 이제 해수가 이동한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약간 컨베이어 벨트 같다 해가지고 이 모형을 컨베이어 벨트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순환하는데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2000년 정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표층보다는 심층에서 보낸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의 순환이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 사례를 알아보자 라고 해서 과제를 냈었는데요. 실제로 많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말을 했었을 때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빙하기 있었으면은 매우 더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지구가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의 짧은 한 일부분을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빙하가 녹게 되면은 그 북극 지방에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담수인 빙하가 녹으면은 북극 지방의 염분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침강이 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침강이 잘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침강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차가운 해류가 끊기고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따뜻한 표층 해류가 여기 쌓이면서 이 기후가 점점 더 그 온도의 순환이, 열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멕시코만류가 이렇게 위로 가기 힘든 정체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 지방에서는 이 따뜻한 그 해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기온이 낮아지겠죠. 기온이 낮아지면은 여기에 얼음 같은 게 더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얼음이 많이 생기겠죠. 얼음이 많이 생기면은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겠죠.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면은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낮아지겠죠. 기온이 낮아지면 얼음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계속 지구가 추워집니다. 언제까지 추워질까요? 기온이 계속 감소하다가 얼음이 무한정 생길 수는 없습니다. 얼음이 무한정 생기다 보면 다시 이 심층순환이 작동을 하겠죠. 얼음이 많이 생성되면은 염분이 줄어들잖아요. 심층순환이 제대로 작동하면은 다시 이 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얼음이 살살살 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의 기후가 따뜻했다, 차가웠다, 따뜻했다, 차가웠다 하는 도돌이표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자료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네이버에는 정말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조하고, 이건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좋고 어디서든 꼭 쓰일 수 있는 그런 지구 기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용승과 침강을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엘니뇨 남방 진동의 발생 과정과 관련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개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로는 용승과 침강이 어떨 때 일어난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엘니뇨가 어떤 거다. 이 두 개만 알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승과 침강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그렇게 해류 관련돼서 큰 드라마틱한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용승과 침강은 해류가 이동함에 있어서, 바닷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작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 두 페이지나 다루는 건데요. 그냥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용승은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 침강은 바닷물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용승은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침강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은 사실상 끝납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용승과 침강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내려가는지까지 알아야지만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승을 알면은 침강은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용승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승을 같이 볼게요. 용승은 밑에서 위로 바닷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바닷물을 펌핑시키는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용승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용승을 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펌프처럼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용승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약간 간접적으로 용승이 일어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원래 이 지역에 있던 해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요. 여기 있는 공간이 빌까요? 안 빌까요? 비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채워지려고 올라온다라고 설명하는 게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있는 바닷물이 왼쪽으로 빠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닷물이 왼쪽으로 빠져주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바닷물을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바람이 꼭 있어야지만 바닷물을 이동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바닷물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까요? 교과서에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에다가 바람을 불면은 우리가 바람을 부는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람 방향의 방향과 물의 이동 방향은 같다, 다르다? 같다. 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모르겠죠? 바람 방향과 해수 이동 방향이 같다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표층, 이 전체 물 중에서도 가장 표층 있잖아요. 이 얇은 이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욕조나 세면대에 물 받아놓고 바람 불면은 그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바다는요, 이렇게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위에 층도 있고 그 밑에 층도 있고 그 밑에 층도 있고 그 밑에 층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에 층하고 밑에 층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이 밑에 층하고 그 밑에 층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서로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겉표면의 바다는 바람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두꺼운 부분의 해수의 이동 방향을 평균을 해보면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바로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보이는 표면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에서는 바람 방향으로 바닷물이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엄청나게 물량이 많고 깊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전체 물의 이동 방향을 따지면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바다를 다 평균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바람의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 때는 해수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지금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잖아요. 그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북풍이 불 때는 바닷물이 육지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여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닷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쌓이게 되고 그 바닷물을 밑으로 내려가는 침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바람이 북풍이 불 때는 용승, 바람이 남풍이 불 때는 침강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바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용승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말을 했고요. 직접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밑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물을 퍼올리는 거. 우리 배웠었어요, 대기 시간에. 네, 맞아요. 태풍이 있죠. 태풍 같은 경우에 강한 무슨 기압? 저기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강 기류가 겁나 셉니다. 겁나 세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용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뭐 태풍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끔 일어나지. 그래서 대부분의 용승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용승과 침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 어디서 용승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지금 이런 온도 분포와 플랑크톤 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온도가 연안의 온도가 낮네요. 그러면 이건 용승이 일어난 걸까요? 침강이 일어나는 걸까요? 온도가 낮은 거는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간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이 내려간 거예요? 그쵸? 온도가 낮은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용승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은 뭐가 많을 수 있냐면 식물 플랑크톤 농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물이 올라오는 곳에는 식물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없더라도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아 여기는 용승이 일어났구나 혹은 침강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안 용승은 수온이 낮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해수를 표층에 공급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가 낮고 영양분이 많은 물을 밑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플랑크톤 농도도 높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안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용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태풍 같은 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용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적도 용승이 있어요. 적도 용승은 뭐냐? 바로 적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용승인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연안 용승, 두 번째가 이런 태풍으로 일어나는 용승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이 그릴 거예요. 그릴 건데 지구고요. 이게 적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30도, 이게 60도예요. 그 다음에 무역풍과 편서풍의 방향을 한번 그려볼게요. 무역풍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편서풍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무역풍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적도지방에서는 어디로 바람이 모여서 가냐?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람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운데가 볼록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옆에서 모이니까. 그러면 물이 밑에서 새로 올라오는 그런 용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해류가 북반구에서는 북쪽,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뭐 채우기 위해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뭐 수압 정도력과 전향력 이런 힘의 평형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구과학 2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역풍에 의해서 해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용승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적도 용승이다. 이것까지만 알아두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도 용승이 일어난다까지 알면은 될 것 같고요. 총 3가지의 용승의 종류 뭐뭐가 있었는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용승을 배웠냐? 바로 그 다음 쪽에 나오는 엘니뇨 난방 진동인데요. 엘니뇨 난방 진동은 어떻게 대기대순환 대기 단어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온대 저기압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수에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다면 저를 치세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귀 쫑긋 이제 귀 쫑긋하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엘니뇨 여러분들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신문이든 뉴스든 뭐 매년 뭐 엘니뇨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남극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거 연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뭔지는 대충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완전 뜨거울 때 그거 엘니뇨라다. 우리 엘니뇨다 이렇게 다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라니냐 이거는 많이들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니냐는 추운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지 추운 거는 요즘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니냐는 많이 안 들어봤을 텐데 엘니뇨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엘니뇨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바로 이 그림 3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엘니뇨 시기, 평상시, 라니냐 시기 3개의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고 엘니뇨 시기는 어떻고 라니냐 시기는 어떻고가 나와 있어요. 자, 엘니뇨 시기 말고 평상시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요. 해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표층해류 배웠잖아요. 여기 표층해류 해가지고 여기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해류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하면서 열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3번이 뜨거울까요? 4번이 뜨거울까요? 상대적으로 3번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해류가 이동하면서 열을 받잖아요. 이렇게 뜨겁고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 겁니다. 뜨겁고 따뜻하면 공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또 어떤 게 발달할 수 있죠? 바로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류가 순환하잖아요. 차가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긴 찬물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가서 내려가고 이런 순환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워커 순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반구예요. 남반구에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워커 순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겁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하강기류가 발생해서 고기압,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순환하는 거를 우리는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고 이렇게 되고 이 워커 순환인데요. 바닷속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 해류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해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여기에는 공간이 빌까요? 안 빌까요? 비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류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표층 해수가 바람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바람이 이렇게 직선을 왼쪽으로 불면은요. 이 바람이 아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적도 지방에서는 전향력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건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적도 지방에서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anyway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대기에서는 워커 순환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해수 바닷물에서는 표층 해류가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날씨는 현재 어떤 날씨다? 맑은 날씨고 여기는 현재 날씨가 흐린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되돌려서 이 평상시 상태를 설명한 강의를 다시 한번 정독하고 엘니뇨 라니냐 시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니냐 시기 먼저 다룰게요. 이 워커 순환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이 워커 순환이 어떻게 될 때? 강화될 때. 워커 순환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게 우리는 라니냐 시기고요. 워커 순환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엘니뇨 시기예요. 그래서 워커 순환이 강해질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바로 라니냐 시기라고 불리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역시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갖고 위하고 아래가 어떻게 바뀌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워커 순환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압이 더 어떻게 될까요? 세지고 여기는 고기압이 더 세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가 더 많이 올 거고요. 여기는 더 맑고 더 추운 날씨가 되겠죠. 워커 순환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 벨트가 더 시게 강화돼서 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바닷물이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빈 공간이 더 어떻게 될까요? 빈 공간이 더 많아지겠죠. 빈 공간이 더 많아지면 용승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용승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컨베이어 벨트, 이 벨트 모양의 워커 순환이 강화가 되게 되면은 용승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찬물이 많이 올라오면은 여기 날씨가 더 춥고 겨울에는 한랭하고 막 눈도 많이 내리고 막 이런 눈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더 추워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 날씨가 맑기 때문에 그런 눈 같은 거는 잘 일어나지 않겠죠. 반대로 밑에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올라오고 또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날씨는 맑고 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랭 건조가 더 심해지고 가뭄이 들고 막 이런 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는 비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폭염, 홍수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라니냐 시기고요. 엘니뇨 시기는 뭐냐면 이 워커 순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게 뭔가 약해져요. 약해지면은 원래는 해류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요. 이 해류가 쭉 못 가고 어디까지만 가냐면 이 중간까지만 간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류가 중간에 가서 띡 멈추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해류가 더 약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화살표 방향을 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해류가 여기까지 가고 멈춘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긴 가는데 해류가 점점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냐? 항상 시작은 대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원래는 이 워커 순환이 강해야 되는데 뭔가 바람이 약해지면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류가 이동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원래는 따뜻한 해류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막 비구름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비구름이 어디에 형성될 뿐이야? 바로 이 중간 지점 부분에 비구름이 형성이 돼버려요. 끝까지 못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원래 여기서는 따뜻한 해류가 와가지고 따뜻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이 약해지면은 바닷물이 여기 끝까지 오기 너무 천천히 오거나 약해져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고기압이 형성이 될 때는 어떤 게 나타난다 그랬죠? 네, 가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는 가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원래는 여기 고기압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쪽 지방에는 이게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여기 원래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원래 따뜻한 해류가 여기로 다 이동을 해버려야 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따뜻한 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따뜻한 것로 인해서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여기 빈 공간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의 용승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덜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승이 덜 일어나면은 차가운 물이 위로 잘 못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더 뜨거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라니냐 시기와 엘니뇨 시기는 서로 완전 반대의 시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평상시 시기에서 워커 순환이 강화될 때는 라니냐 시기, 워커 순환이 약화될 때는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서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지, 용승이 어떻게 되는지,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기압이 어떻게 되는지,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면 또 듣고 하면서 이걸 연계적으로 쭉 이렇게 읊을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강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되돌려가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돌려가지고 듣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말을 좀 빨리 하기 때문에 0.8배속으로 들어도 되고요. 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엘니뇨와 라니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 알아보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할 거예요.
하나를 더 할 건데요. 여기에 뭐를 더 할 거냐? 바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할 겁니다. 그게 뭐냐? South Oscillation이라는 겁니다. Southern Oscillation. 이건 봐요. 해석하면은 남방 진동이라는 겁니다. 남방 진동.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남방 진동이라는 것을 왜 하냐? 그거를 하려면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 워커 순환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워커라는 과학자예요. 이 워커라는 과학자인데 원래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될 때는 여기 어떤 기압? 저기압이죠. 그런데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될 때는 여기는 저기압입니다. 한마디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마치 시소처럼 여기가 저기압이면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면 여기 고기압, 여기 시소처럼 움직인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남방 진동으로 부르자라고 워커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남방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남방 진동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가 저기압일 때는 동태평양이 고기압, 동태평양이 저기압일 때는 서태평양이 고기압,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처럼 움직이는 것이 마치 진동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남방 진동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우리는 Southern Oscillation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남방 진동이 어떤 거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엘니뇨와 라니냐와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워커라는 사람이 남방 진동이라고 명명을 한 거에 추가해서 뭐라고 우리는 요즘엔 부르고 있냐면 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엔소는 뭐냐면 엘니뇨 사우선 오실레이션이에요. 한마디로 사우던 오실레이션의 플러스 엘니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우던 오실레이션은 결과적으로 엘니뇨와 라니냐 그 두 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부르자 해가지고 엔소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엔소는 엘니뇨 남방 진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엔소 그 다음에 엘니뇨 남방 진동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여기 나타나는 그런 거를 엔소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진동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유의미한 지수가 있는데요. 바로 남방 진동 지수라는 겁니다. 이 남방 진동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양수일 때는 엘니뇨,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엘니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수일 땐 라니냐, 음수일 땐 엘니뇨라고 되어 있는데 남방 진동 지수가 뭐냐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동태평양 빼기 서태평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 때는 동태평양이 고기압이고 서태평양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에서 저 빼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네, 양수겠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라니냐. 반대로 동태평양이 저기압, 서태평양이 고기압 이거 빼면은 음수죠. 그때는 엘니뇨.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라는 거를 도입해서 그냥 이 지수가 음수일 때는 엘니뇨, 양수일 때는 라니냐라고 부른다. 이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은 딱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 그와 관련된 남방진동 지수까지 여러분들은 다 연관지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걸 다뤄서 조금 수업이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관련 문제도 풀어 보시고 이제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뒤에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